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유통관리학교 동반자 이춘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과목이죠. 유통정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유통정보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나오면 거의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렵게 나오지만은 이번 시험에는 전혀 어렵지도 않았고, 자, 뜬금없이 엉뚱한 곳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자, 일단 7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71번에서 뭘 묻고 있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CRM 시스템입니다. 자, CRM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아니 도대체 유통정보에서 웬 고객 관계 관리가 나옵니까? 유통 마케팅에서 나와야 될 내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전혀 출제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요. 시행기관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되죠. 사실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안 됩니다. 수험생들에게 너무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요. 자,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1번부터 나와 있는 신규 고객을 창출한다. 기존 고객을 유지한다. 물론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유지 중에서 기존 고객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리고 기존 고객 강화를 위해서 이용된다는 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2번 기업에서는 장기적 고객 관계 형성보다는 단기적인 고객 관계 형성을 갖다가 위에 도입하고 있다. 자, 이미 여러분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존 고객 유지가 갖다가 뭡니까? 장기적인 고객 형성이죠. 단기적인 건 뭡니까? 신규 고객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존 고객 유지가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 이건 틀린 말이죠. 틀린 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다양한 측면의 정보 분석을 통해서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준다. 뭐 다양하게 이런 것은 맞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유통업체의 경쟁 우유 창출에 도움을 제공한다. 당연하죠.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업체에게 고객이 많이 있으면 경쟁 우위를 높일 수가 있다. 자, 당연히 맞는 말. 5번에 고객 유지율과 경영성과 모두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한다. 그리고 정보라는 개념과 지식이라는 개념이 모두 나와 있는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이 옳지 않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7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72번에서 뭘 묻고 있냐면은 정보 단위를 묻고 있네요. 정보 단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정보 단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바이트의 크기라고 보통 말하죠. 바이트의 크기. 그걸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바이트의 크기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일단 맨 처음에 킬로바이트가 있죠. 킬로바이트. 킬로바이트. 자, 킬로바이트보다 뭐가 메가바이트가 크죠.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보다는 기가바이트가 큽니다. 기가바이트보다는 테라바이트가 있어요. 테라바이트. 그 다음에 페타바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페타바이트. 그 다음에 엑사바이트라고 해서 EB라고 보통 하죠. EB. 그 다음에 제타바이트라고 해서 ZB라고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요타바이트라고 해서 YB라고 보통 말하죠. YB. 자, 보통 이런 것을 갖다가 뭐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 1000의 1승, 1000의 2승, 1000의 3승, 1000의 4승, 1000의 5승, 6승, 7승, 8승 이렇게 나와요. 막 10진법으로 따진다면은 이거 10진법으로 따면 10에 갖다가 이걸 10의 10의 3승. 30까지입니다. 10의 6승이죠. 10의 9승, 10의 12승, 10의 15승, 10의 18승이 있죠. 10의 21승. 크기 순서예요. 10의 24승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1번은 기가바이트는 바이트보다 큰 단위다. 당연하죠. 이게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것이에요. 지금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거. 2번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3번도 맞죠. 옆에 그림을 보신다면 4번도 맞아요. 5번은 뭐예요? 기가바이트는 페타바이트보다 큰 단위가 아니라 적은 단위죠. 만약 이렇게 하려면 페타바이트는 기가바이트보다 큰 단위다. 이렇게 해야겠죠. 5번이 틀렸죠. 5번. 좀 아시겠죠? 5번은 틀렸다는 걸로 알 수가 있죠. 틀렸습니다.
자, 일단 71번 맞고 73번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7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충성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이제 충성도 프로그램. 충성, 누가 누구에게? 고객이 누구에게? 기업에게 충성을 보인다 이거죠. 자, 1번. 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충성도 프로그램. 자, 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충성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객들의 구매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죠. 여기에서 운영되는 단발성? 아니, 이거 웬 말이야, 단발성. 단발성이라는 건 일일성이나 마찬가지죠. 일일성을 가지고 충성도를 높일 수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겠죠. 2번에 유통업체의 고객 충성도는 다양하죠. 대표적 충성도는 행동적 충성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태도적 충성도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행동적 충성도하고 태도적 충성도가 이제 3번과 4번에 나와 있네요. 3번 보시면 유통업체의 행동적 충성도는요, 다른 게 아니라 고객의 반복 구매입니다. 반복. 행동적으로 많이 보여라 이거죠. 네가 나에게 충성을 보이는 것은 우리 회사가 물건을 많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행동적으로 보여라 이거죠. 유통업체의 고객에 대한 특정한 상품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라 우적 감정을 갖는 것을 태도적 충성도. 태도적인 것은 뭡니까? 애착을 갖거나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남이 우리 회사를 비난하면 그 비난하는 사람의 따귀를 때려라. 이런 식이겠죠. 5번. 유통업체에 가지고 있는 충성도 강화 프로그램은 사전에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사전에 정해놓습니다. 이건 일종의 전략적인 개념이죠. 당연히 맞습니다. 1번이 틀렸고 나머지가 모두 맞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 74번으로 넘어갑니다. 74번에서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뭡니까? 유통업체들은 정보 시스템 운영을 효율하기 위해서 ERM 시스템, 자, ERP죠.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죠. 자, MRP 나옵니다. MRP1이죠. 그 다음에 MRP2, 자, ERP. 이 흐름으로 좀 알아달라 했죠. 흐름. 즉 발견된 순서부터 말하는 것이에요. 이 MRP1은요.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보통 말하죠. 자재 소요 계획. 그래서 이제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의 약자입니다. 이 MRP가. 그 다음에 이 MRP2는 뭡니까? 똑같은 MRP지만 Manufacture Resource Planning의 약자예요. 제조 자원 계획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 다음에 전사적인 자원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사적 자원관리에서 뭡니까? 확장된 ERP니까 기존의 ERP에다가 플러스 알파, 즉 확장시킨 것이에요. 그게 바로 EERP죠. EERP. Extended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그래서 확장된 EERP. 자, 이 개념으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 그 순서대로 여러분이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번이 맨 먼저 나오겠네요. 디귿번. 그 다음에 리을번, 그 다음에 기억번, 그 다음에 니은번이 나오면 되겠죠. 이 순서로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이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일단 1번이 되겠죠. 1번. 74번을 봤을 때 75번으로 넘어갑니다. 3월 인터넷 유형은 올인원 3월 인터넷과 올인원. 애프터마케팅형 3월 인터넷으로 구분할 경우 애프터마케팅형 3월 인터넷 제품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애프터마케팅, 마켓, 애프터.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사후라는 개념이 나와 있겠죠. 사후. 그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사후적인 개념에서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스마트 TV가 나와 있고요. 스마트 TV. 스마트 지갑. 사실 여기는요. 여기서 원래 의미는 이 스마트라는 개념이 나와요. 스마트라는 개념은 뭡니까? 이거는 갖다가 all-in-one 3월 인터넷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라는 거. 스마트란 말 자체가 all-in-one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뭡니까? TV를 붙여놓고 지갑을 붙이고 냉장고를 붙이고 그 다음에 워치 시계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붙였을 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크롬캐스트는 당연히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크롬캐스트라는 건 뭐냐면요. 구글에서 만든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어댑터입니다. 보통 이 장치를 통해 가지고 뭐 다양하게 뭐 HD TV라든가 그 다음에 HDMI 이런 포트에 꽂아 가지고 오디오를 와이파이를 통해서 수신해 가지고 TV에서 스트리밍을 재생하죠. 보통 이게 크롬캐스트는 HDMI 뭐 1.4 플러스 포트라고 보통 하고 뭐 USB 포트 뭐 전원 어댑터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으며 구글 크롬이라는 게 OS에서 심블 버전을 탑재하고 있는 걸 보통 크롬캐스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 묻는 것은 올인원 사물 인터넷은 스마트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뭐 다양하게 있어요. 뭐 크롬캐스트라는 것은 여러분 크롬 브라우저라는 개념 아시죠? 여러분 크롬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도록 합니다. 76번을 보시면요. 76번에서 뭘 묻고 있냐면은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기술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아래 글상자. 근데 이번에 참 이상하게 나왔어요. 문제가 기억번, 니은번 이렇게 나오는데 지문이 기억번, 니은번이라 해서 지문이 정답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기억번, 니은번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잘못된 출제의 전형인데요. 사실 왜냐면은 기억번, 니은번을 나눴다는 것은 정답도 기억번, 니은번으로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하나의 문제인데도 기억번, 니은번을 많이 나눴어요. 물론 출제자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출제자는 수험생의 마음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배려심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글상자 설명 기술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죠. 자, A사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때 이 기술을 갖다가 이용하여 긴급 구조활동을 진행했다. 재난 발생으로 고립된 지역에 의약품 키트를 갖다가 물품을 지원했다. 자, 재난 발생 고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고립된 지역. 고립된 지역이란 건 일반적으로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의약품 키트를 전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개념이 나왔어요. 그럼 정답이 이미 나왔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의 B사는 1919년 4월 이것을 갖다가 쭉 해가지고 뭐 상품을 실어나르는 상업사업을 개시할 수 있겠다. 여기서 벌써 아하 뭔가 모르게 상품을 실어 나르는구나. 나른다는 것은 뭡니까? 하늘을 나르는구나. 하늘을 나르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뭡니까? GPS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정답을 보시면은요. 이건 계열적 뭡니까? 일단 딱 나오는데 이 드론이죠. 드론. 굳이 갖다가 드론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건 드론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드론. 자, 그런데 드론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지문 한번 보시죠. 드론의 정답이 나왔죠. 자, 그 다음 GPS는 뭡니까?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죠. 미국 국방부에서 개발한 새로운 위성항법 시스템이죠. 주 관적은 미국에 있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활용하여 정보기술 분야라고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핀테크는 뭐죠? 핀테크는 기본적으로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죠. 또는 핀테크라고도 하고 이건 파이낸스, 금융하고 기술, 테크놀로지 합성어예요. 모바일이라든가 빅데이터, SNS 등 첨단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하죠. 모바일을 통한 결제, 송금, 자산관리, 클라우드 펀딩 이런 금융 등 IT가 융합된 것을 보통 핀테크라고 합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하시면 그 대출한 게 나는데 여기 대출한 것은요 사실 용어가 이게 잘못 나온 것입니다. 이 대출한 용어하고 그 다음에 유형이라는 용어는 사실 용어적인 설명에서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이런 것은 사실 잘못된 지문입니다. 이거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고요. 이건 잘못된 지문이에요. 일단은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도 되지만 대시라든가 유형 또는 위그라고도 하는데 뭐 이건 갖다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 77번을 보도록 합니다. 77번은 뭘 묻고 있냐면은 전자상거래라는 개념에서 전자상거래에서 고객들을 기업에서 발생한 광고성 메일에 대한 수신 거부 의사를 전달하면 고객들은 광고성 메일을 갖다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걸 적절하게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뭐냐?
받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오지 마, 아웃, 더 이상 오지 마라. 그래서 이걸 보통 옵트 아웃이라고 합니다. 옵트 아웃. 정답은 1번이에요. 옵트인은 받는 것이에요. 자, 옵트는 받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옵트 오버라든가 오프라든가 온 같은 건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옵트인은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해야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 이용하거나 광고, 메일, SMS 등을 보낼 때 정보 주체가 이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옵트인이에요. 이게 옵트인이에요. 물론 이제 정답은 여기서 적절히 거짓한 것은 옵트 아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옵트 아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죠. 정보 주체가 거부를 밝힌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를 바로 중지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옵트 아웃이죠. 그리고 옵트인과 그냥 옵트 아웃. 옵트인은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허락하는 거, 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거. 보통 여러분이 사이트 같은 거 가입할 때요, 보통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이건 반드시 물어봐야 되죠.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가 됐으니까요. 정답은 1번을 알아주면 되고 나머지 보지 마세요. 78번을 보도록 합니다. 78번. 78번을 보시면요. 78번은 뭘 묻고 있냐면은 자, 유통업체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는 환경에 대해서 해로운 경영활동을 하면 마치 친환경 경영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통업체와 제조업들의 원래 환경에 오물 같은 걸 막 버리면서 겉으로는 마치 친환경 경영활동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를 보통 볼 수가 있죠. 이율배반적이죠. 이런 용어가 뭐냐 이거죠. 이런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그린이라는 개념이죠. 이 그린이라는 개념인데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닦아낸다는 의미예요. 닦아낸다. 그 보통 이제 그린워시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말하는 게 그린워시예요. 닦아낸다. 일단은 그 지문을 보시면 지문이 4번에 나와 있네요. 그린워시가. 그 다음에 카본 트러스트라고 했는데 카본 트러스트는 뭡니까? 이거는 체계적인 탄소 관리 전략을 보통 말합니다. 탄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탄소 배출 감소를 물리고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익 증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가 있어 영국 내 기업들이 자발적 참여를 갖다가 보통 많이 하죠. 자원 발자국이라는 게 있어요. 리소스 풋프린트. 자원 발자국입니다. 이 자원 발자국은 뭐냐면은 광물이라든가 화석 연료 등의 개발 및 소비로 인해 가지고 전 지구적 영향이라든가 폐기물 발생 이런 자원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통 자원 발자국이라고 해요. 아시죠, 여러분들? 지구 광물 화석 연료 등 개발하거나 또 소비로 인해 가지고 뭐 환경적으로 영향이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허브 앤 스포크, 참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는 물류예요. 물류 문제입니다. 물류에 대한 뭡니까? 시스템이죠. 허브 앤 스포크. 자, 물류 시스템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 출발지에서 제품 및 상품을 특정 권역의 중심부에서 허브에 집중시킨 후 각 지역별로 분배하는 것을 보통 말해요. 허브 앤 스포크.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허브에다가 모아놓고 그 지역의 스포크로서 이렇게 보는 거. 이 허브예요. 허브에다 모아놓고 그 각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이게 허브 앤 스포크. 그 다음 친환경 공급사슬이 있는데요. 친환경 공급사슬은 말 그대로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런 거 말이에요. 뭐 그린워시는 사실 여러분이 자주 접해봤던 용어는 아닐 거예요. 겉으로는 친환경 가치를 내세우고 이면은 반환경적인 요소를 감추는 모습이죠. 이 같은 그린워싱은요, 시민의 일상 생활 속에도 많이 침투해서요. 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 아시죠? 그 자회사인 이니프리스가 이런 보통 이제 그린워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79번은 넘어갑니다. 79번은 뭘 묻고 있냐면은 공급 사슬 관리. 자, 이번에 문제가 아니 이런 문제를 갖다가 왜 여기서 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공급 사슬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가로 안에. 근데 공급 사슬 관리인데 이건 뭐 어디 일과목인 내용에서 나와야 돼요, 사실. 근데 이제 이런데 일과목의 문제가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유통 마케팅에서도 일과목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정보 나올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자, 여기서 뭐뭐은 조직들의 시장 실질적 수요를 예측함과 동시에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뭐은 이게 조직들의 시장 실질적 수요를 예측한다. 수요를. 동시에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전략이다. 뭐뭐의 목표는 이거의 목표는 조직의 최소 재고를 유지하면서 재고를 최소화. 정시 배송을 통한 가장 높은 수준의 소비자 만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뭔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문제를 갖다가 나와 있는 내용은 판매하고 일단 관련이 판매하고 관련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랗게 6번. 뭐뭇의 핵심은 단일 계획안 실행으로 조직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정립하고 판매, 생산, 구매, 개발 등 조직 내의 모든 실행이 동기화돼야 된다. 모든 실행이. 일치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연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건 뭡니까? 운영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운영은 보통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판매하고 이 세일은 판매라는 개념하고 판매 운영, 판매와 운영을 계획하는 개념이겠죠. 판매와 운영을 계획한다. 왜? 여기 계획을 정립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판매와 운영 계획이라고 보통 말할 수가 있겠네요. 판매 운영 계획. 그래서 판매 운영 계획.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판매. 자, 판매 계획과 운영 계획 합성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거 점찍은 게 아니라 판매와 운영 계획의 합성어다. 판매 계획과 운영 계획 합성. 기업번과 니은을 봤을 때는 판매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운영 계획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일단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지문을 여러분이 고르시면 됩니다. 한번 다음으로 지문이 그렇게 나왔나 보시죠. 1번에 보시면 sale 이거 나왔네요. Sales and Operations Planning 계획 나왔죠. 판매 운영 계획입니다. 판매 계획과 운영 계획.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리드 타임 매니지먼트. 이 리드 타임 뭡니까? 수요분의 주문이에요, 주문. 자, 있고 주문에서 있고. 이걸 리드 타임이라고 하죠. 이걸 관리하는 것이죠. 조달 기간의 수요를 결정한 다음에 구매 요구서를 작성해 가지고 8주, 즉 구매 요구 조치를 갖다가 취한 시점부터 계약 검사를 거쳐 가지고 참고에 입고 저장돼서 기록이 완료될 때까지의 경관 시간을 보통 말하죠.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해야겠죠. 즉 주문 시점부터 창고에 입고되는 시점까지 보통 말하죠. 자, 벤더 매니저 인벤토리 나오죠. 공급자죠. 공급자 관리죠. 재관리. 공급자 재관리죠. 재고 관리를 누가 공급자가 다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공급자라는 개념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죠. 공급자인 제조업자가 도매업자나 소매업체 재고로 소매업체를 대신해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죠. 소매업체는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또는 판매와 재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걸 치밀하게 자동 보충 발주해야 되겠죠. 자, 디맨드 풀필먼트라고 나와 있죠. 디맨드 풀필먼트. 수요예요, 수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물류를 갖다 일괄 대행하는 것이에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 그리고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 한마디로 말하면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 여러분께 제가 거듭 사과드리지만 글씨는 조금 개발되는 거 이해해 주세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보통 말합니다. 그리고 물류 전문업체, 재고관리, 입출구 등 물류 업무를 장기 위탁하는 제3자 물류에서보다 진화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3자 물류 플러스에서 좀 진화된 형태예요. 그렇다 해서 4자 물류는 아닙니다. 물류 업무뿐만 아니라 SCM 관리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갖다 보통 디맨드 풀필먼트라고 합니다. 풀필먼트. 풀필먼트라는 의미 단어 아시죠, 여러분? 여기도 풀필먼트 나오죠. 이거 공급이죠, 공급. 서플라이 풀필먼트. 이건 주문 이행이에요. 주문 이행. 자, 이건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요. 온라인에서 기본적으로 거기 유통사람에서 풀필먼트를 고객의 주문에 맞춰서 이제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피킹, 포장하고 배송까지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게 바로 거기 나오는 서플라이 풀필먼트입니다. 간혹가다 오더 풀필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오더. 여기는 오더. 여기는 이제 오더라는 게 있죠. 아시죠? 여러분 오더. 오더 풀필먼트. 이 오더 풀필먼트는요, 오프라인에서 재관리, 선별, 포장, 출고를 관리하는 일반적인 풀필먼트 서비스를 갖다 말해요. 오더 풀필먼트. 그 다음 이커머스 아시죠? 이커머스. 이런 것도 있어요. 이커머스 풀필먼트. 이건 뭡니까? 온라인 마켓에서 고객이 주문한 데이터와 배송을 연계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갖다가 이커머스 풀필먼트, 오더 풀필먼트, 서플라이 풀필먼트, 디맨드 풀필먼트. 뭐 요즘에 이제 용어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용어 자체. 그런데 이제 79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평상시에 자주 접해보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뭐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8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요. 80번. 80번은 가장 전형적인 문제였죠. 전형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전자 자료관,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죠. 전자 문서, 전자 자료. 자, 이거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죠. 1번에 전용선 기반이나 텍스트 기반의 EDI 서비스는 개방형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보안상 취약성이 높아 웹 기반 서비스가 불가하다. 2022년에 서비스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말도 안 되죠. 네. 자, 여러분들이 이 전자 EDI는요, 이게 지금 갖다가 전자 문서 교환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갖다가 거래 상대방과 문서를 기준으로 뭘로서 종이로 했는데, 종이로. 종이 서류를 보냈어요, 종이로. 근데 이건 뭡니까? 전자서류예요. 이게 만약에 중간에 해킹을 당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안상 취약성이 높다는 그 개반,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틀린 말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뭐, EDI 서비스는 기업 간 전자항공 서식 이런 것 등 이렇게 합의된 표준에 따라서 표준화된 전자 메시지 형태를 변해서 당사자끼리 통신망을 통해서 교환하는 서비스. 이거 맞죠? 3번의 EDI 서비스는 수작업이나 서류, 자료 재입력을 하지 않게 되어 실수, 오류를 방지하여 더 많은 비실수 문서를 정확하고 보다 빨리 공유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일종의 뭡니까? 페이퍼리스, 종이 없는 거래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 자, 4번도 마찬가지예요. EDI에서는 기본 기능에는 기업의 수주, 발주, 수송, 결제 등 처리하는 기능이 있다. 상업 거래 자료를 변환, 통신, 표준 관리, 그리고 거래처 관리 등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거 당연히 맞죠. EDI 서비스는 1986년 국제인합, 여기 있죠. 주관원 프로토콜 표준화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때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표준화 프로토콜이. 그래서 1988년 프로토콜의 정식 명칭을 EDI 팩트라고 보통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해서 당연히 맞다는 거. 뭐 이런 건 5번 같은 거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것은 보통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 개발된. 왜냐하면 EDI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바코드 EAN이 뭡니까? EAN이 유러피안 아티클 넘버잖아요. 그 바코드가 어디에서? UPC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어디에서 일반화됐어요? 유럽에서 시작됐잖아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작됐지만 EAN, 즉 유럽에서 표준화가 되어 있듯이 바로 EDI도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80번 맞고 81번으로 넘어갈게요. 포스입니다. 포인트 오브 셀. 이런 것도 다 이상하게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일단 포인트 오브 셀 구성기기 중 구성기기. 자, 일단 포인트 오브 셀 포스 구성기가 세 가지가 있죠. 뭡니까? 구성기가 포스 터미널, 그 다음에 스토어 컨트롤러, 그 다음에 뭡니까? 스캐너. 이 세 가지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포스 터미널의 구성기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 이 세 가지가 기본적 구성이 상품명 가격, 구입처, 구입 가격 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과 4번은 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일단 이 세 가지가 포스 시대 구성기기라고 여기서 언급이 됐잖아요. 언급. 이미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잖아요. 포스 시스템 구성기기는 세 가지가 있다. 근데 뭐 상품명이라든가 가격, 그 다음에 구입처, 구입 가격 상품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가지고 있으며 자동으로 판매 파일, 재고 파일, 구매 파일 등을 갱신하고 기록하여 추후 각종 통계 자료 작성 시에 사용 가능케 하는 기기로서 오른 것은 뭐냐? 이건 뭡니까? 그 점포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점포를 컨트롤할 수. 점포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컨트롤러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뭐 점포를 갖다가 스토어 컨트롤러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스토어 컨트롤러 말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81번 받고 82번으로 넘어갈게요. ESCM입니다. ESCM. 자, 기본적으로 SCM은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 체인망 관리죠. 근데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일렉트로닉. 온라인상에서 공급 체인망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도입해야 할 주요 정보 기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ESCM을 위해서 도입해야 할 주요 정보 기술이에요. 동그라미 1번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료 탐색, 데이터 마이닝 기술. 데이터 마이닝 기술은요, 당연히 모든 곳에서 필요합니다. 모든 곳.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은 유통정보 제4장에 나와 있는 이론이죠. 내부 기능 부서 간의 업무 통합적,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죠. 당연히 ERP겠죠. ERP, 전사적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3번. 기업 내부의 한정된 일반적인 업무 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 자료를 처리하고 거래 처리 시스템. 이게 TPS죠, TPS. 트랜잭션 시스템인데 이건 뭡니까? 한정된 게 아니죠. 전체적인 것이에요. 통합적인 것이에요. 일반적인,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그 말 자체하고 한정되는 말 자체가 매칭이 안 돼요. 왜?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개념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TPS, 트랜잭션 프로세스 시스템, 거래 처리 시스템. 3번 틀렸네요. 1번과 2번 당연히 맞고, 4번. 수집된 고객 및 거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당연히 맞죠. 4장의 의미를 많이 시험에 출제했네요. 5번. 고객 공급자 등의 거래 상담원과 거래 처리 시스템, 의사소통을 위한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당연히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82번 봤으니까 83번으로 넘어갈게요. 바코드 기술과 RFID 비교한 것이죠. 이런 것은 당연히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바코드하고 RFID.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이에요. 1번. 유통업체들은 바코드 기술 판매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그렇죠. 유통업체는 바코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유통업체는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죠. RFID 기술을 사용하기에는 뭐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옳은 것입니다. 2번은 바코드 기술은 핀테크 기술을 결합되어 다양한 모바일 앱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핀테크 기술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어요. 바코드 기술을 대체한 기술로 RFID, 그죠? 레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단지 뭐가? 비용이 좀 더 비싸다는 것이죠.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많이 대체되고 있어요. 비싼 거 같은 거. 4번에 RFID 기술은 바코드에 비해서 구축 비용이 더 저렴하지만 보안 취향성 때문에 활성화되기 위한. 이건 RFID는 단지 뭐 비용이 높다는 것이에요. 비용이 저렴한 게 아니라 비용이 높아요. 바코드 없다. 그래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RFID 기술은 단품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당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RFID 기술은 바코드에서 구축 비용이 높아요. 보안성이 바코드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고가이기에 활성화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묻고 있느냐. 이제 84번 나와 있어요. 84번. 아래 글상자에 설명의 기술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인간을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알고리즘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물리적 로봇이 아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하는 규칙 기반 업무를 기존의 IT 환경에서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2014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사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화됐다는 말이 나와 있네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런 게 뭐냐.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여기서 인간 로봇이 아닌 소프트웨어라고 나왔어요. 소프트웨어.
로봇이 아닌 소프트웨어다. 그러니까 뭔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자동화한다. 이런 말이겠죠. 로봇, 소프트웨어, 자동화 이런 거.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반복적.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프로세스죠. 일반 반복적 프로세스고. 그 다음에 여기 로봇이 아니다. 근데 로봇 같은 개념이 있어요, 사실은. 로봇. 근데 보통 이런 것을 갖다가 로보틱이라고 말하죠. 로보틱. 로보틱. 그 다음에 자동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동화. 자동화는 뭡니까? 오토메이션. 뭐 이런 거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금융사, 뭐 이런 중심을 선택하기 때문에 현재는 다양한 분사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질문은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내용에서 여러분이 정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정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질문을. 확실하게 모르니까, 뭐를, 1번에 나왔네요. 1번.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영어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맞췄네요. 예, 일단은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거. 이게 맞죠. 옳은 것은. 비코는 뭡니까? 비코는 사전적 의미는 등대라든가 경광등, 무선 송신소 등이죠.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21세기 초부터 이제 보통 이제 무선 표식으로 보통 사용하는 게 비콘이죠. 사실. 블루투스는 잘 아시죠? 블루투스. 여러분께서 뭐 여러분께서 스마트폰 같은데 블루투스, 뭐 개인용 컴퓨터에 이용되거나 뭐 이런 거, 낮은 속도로 지를 정보 무선 통신을 통해서 주고받는 용도로 채택되는 블루투스죠. 자, 광학식 문자인식이죠. OCR. 광학식 문자인식. 이거는 사람이 쓰거나 기계로 인쇄한 문자의 영상을 이미지 스캐너로 획득하여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문자로 변한 것을 보통 광학식 문자인식이죠. MSR도 있죠, 여러분. MSR. 이건 뭐예요? 자기띠 문자인식. 이거는 광학식 문자인식. 인공지능은 너무나 다르죠. 인공지능은 굉장히 광범위하죠. 인공지능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다음 뭐 인공지능도 AI를 하죠.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뭐 지각 능력, 그 이외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을 보통 말할 수 있죠. 굉장히 다양하겠죠. 일종의 지능을 갖고 있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간은 지능을 갖다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시연한 것이죠. 그럼 뭐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말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거, 인공지능 이렇게 크게 순서도요. 크게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크고 머신러닝, 그다음 딥러닝이 가장 적어요. 이런 것 제 생각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시험에 크게 순서로 보는 거. 거기다 뭐 RNI, 그다음에 CNN은 뭐 이렇게 쫙 나오고 뭐 나오는데 굉장히 깊죠. 인공지능은 하다 보면 또 깊어요. 자, 일단 그렇게 알고 정답은 일단 나온 것은 84번의 1번이다. 라는 걸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8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QR이 나왔네요. QR. 퀵 리스폰스, 신속하게 반응 보인다. 이거의 도입으로 얻는 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QR은 뭡니까? 시간적으로 빠르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빠르게 반응을 보인다. 빠르게 반응 보인다는 거. 동그라미 1번에 기업의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상품이 소매점에 진열되기까지 리드타임을 단축한다. 시간제로 짧죠? 맞습니다. 2번 낮은 수준의 재고와 대응 시간의 감소가 서로 상충되어 프로세싱 시간이 증가되면 일단 안 되는 것이에요. 증가란 말은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3번 정확한 생산 계획에 의한 생산 관리로 낮은 수준의 재고 유지가 가능하다. 맞죠? 4번 점프 등을 EDI로 처리하여 정확성 및 신속성을 높일 수가 있다. 5번 기업 간 정보 교환을 바탕으로 소비 동향을 분석, 고객의 욕구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건 간단한 것이죠.
그런 낮은 수준의 재고와 대응 시간의 감소가 기본적으로 프로세싱 시간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야겠죠. 자, 86번 한번 문제를 보시면요. 포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포스 시스템 설명으로. 1번에 유통업체에서는 포스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업무 처리 속도를 갖다가 개선하고 업무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당연하죠. 포스 시스템은 기존에는 뭘로 했으니까 키인 방식, 즉 사람의 손으로 했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기계보다는 사람으로 하니까. 근데 포스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업무 처리 속도도 증가하고 업무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당연히 서비스도 높아지겠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유통업체에서는 포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중요한 의사결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3번에 유통업체는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얻은 시계열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시계열 장소, 자 작년하고 올해하고 판매량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저번 달하고 이번 달, 저번 주와 이번 주 당연히 시계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판매 상품에 대한 추세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4번 유통업체에서는 포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특정 상품을 얼마나 판매하였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어떤 게 얼마만큼 가져와 가지고 얼마만큼 재고가 남아있다. 그만큼의 재고를 빼면은 얼마만큼 판매가 된지를 알 수가 있겠죠. 5번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바코드로 입력된 정보와 고객 정보 연기를 금지하고 있어. 유통업체는 개인 고객의 구매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개인 고객, 홍길동이 우리 매장에서 한 달에 얼마가 샀는지, 얼마를 소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홍길동을 VIP 고객이라든가 VIP 고객으로 특급 대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차별은 하면 안 되지만은 고객 차별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는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하고 바코드로 입력된 정보와 고객 정보 연결은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유통업체는 개인 고객의 구매 내역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거 다 알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기 백화점에서 우리 백화점은 몇 월 며칠 날 밤 10시, 9시부터 문을 닫고 고객님들 특별히 모셔가지고 판매 행사를 하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백화점의 VIP 고객입니다. 그런 거 한 번도 못 받아봤으면 고객이 아니겠죠. 87번. 87번에서 뭘 묻고 있느냐.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아래 내용에서 뭘 묻고 있느냐.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아래 글상대는 패턴 발견과 지식을 의사결정 및 지식 영역을 적용하기 위한 진행형 기술입니다. 진행형. 자, 아래 적합한 용어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옳은 거. 자, 뭐뭇은 자연 언어 등의 애매함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이에요. 객관화시킨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1965년 미국 버클리 대학교의 자대 기술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이는 불분명한 상태, 모호한 상태, 참 혹은 거짓 이진 논리에서 벗어나서 자, 이건 다양한 내용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것은. 그리고 근사치나 주관적 값을 사용하는 규칙들을 생성함으로써 부정확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규칙 기반 기술이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론적으로 바로 정답을 이 내용으로 말하면요. 이런 퍼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퍼지 이론. 또는 퍼지 논리라고 합니다. 퍼지 이론, 퍼지 논리라고 하는데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건 정답이 퍼지 이론 또는 퍼지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오는 3번이 정답이고요. 3번이 정답인데 사실 여기 나오는 그 지문 네모박스에서는 오로지 그것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신경망 뭡니까? 1번. 이 신경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이제 뉴런, 네트워크, 이건 인공지능에서 보통 말해요. 인공지능에서 신경망이라는 걸. 그래서 신경회로 또는 신경망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인공 뉴런이라든가 노드로 구성된 신경망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의 뇌에 망을 갖다가 뉴런 같은 걸 갖다 모방해가지고 컴퓨터에도 그런 걸 보통 하는 걸 갖다 말합니다. 유전자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거는 자연 세계에서 진화 과정에 기초한 계산 모델입니다.
존 홀랜드에 의해서 1975년 개발된 내용이에요. 최적화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건 쭉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보시면 되고, 동적 계획법은 뭐죠? 동적 계획법은 수학과 컴퓨터 과학 그리고 경제학에서 동적 계획법이란 복잡한 문제를 갖다가 간단한 여러 개의 문제로 나눠서 푸는 방법을 갖다 동적 계획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델파이 기법이라든가 또는 전문가 시스템은 생성 시스템에 보통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인공 컴퓨터 같은 데서. 그런 이제 인공지능 기술 응용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즉 인간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다가 정리하고 표현하여 컴퓨터에 기억시킴으로써 일반인도 이 전문 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의뢰라든가 설계라든가 보통 이런 걸 많이 하죠. 일단 87번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3번이죠. 88번 지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지식관리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죠. 거기 보시면은 명시적 지식이란 말이 있어요. 명시적. 이건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체계화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것 당연한 말이죠. 암묵적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죠. 조직에서 명시적 지식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죠. 그렇죠? 3번에 명시적 지식은 경쟁기업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지식으로 경제 우위. 자, 암묵적 지식이 경쟁기업에서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명시적 지식은요, 쉽게 모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명시적 지식이 아니라 암묵적 지식을 해야 돼요. 틀린 말이죠. 4번에 암묵적 지식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지적 자본이라고도 한다. 인텔렉추얼 캐피탈이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지적 자본이니까. 기업에서 구성원의 지식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도 한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명시적 지식은 외부에서 보이는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경쟁기업이 쉽게 모방하기 쉽고, 암묵적 지식은 경쟁기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방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전자설명 모처럼 나왔네요. 전자설명 문제가 기존에는 쭉 안 나오다가 이번에 한번 나왔어요. 그 전자설명에 갖춰야 할 특성입니다. 전자설명. 자, 이거 1번부터 서명 문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야 된다. 그렇죠. 이건 변경하면 갖다가 내가 안 했다고 나중에 오리발 내밀 수가 있으니까 변경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명자가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 변경이라든가 부인할 수 있으면 안 되죠. 변경할 수 있거나 부인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맞죠? 3번에 서명은 서명자 이의 다른 사람이 생성할 수 없어야 되죠. 마찬가지죠. 1번, 2번 지문을 봤다면 3번이 당연한 말입니다. 4번 서명은 서명자의 의도에 따라 서명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본인의 의도대로 한 것이에요. 의도. 남의 강제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의도대로. 5번에 하나 문서의 서명이 다른 문서 서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위조, 주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하나의 문서는 서명 다른 문서 서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그렇게 만약 서명으로 사용하면요. 아주 보안에 취약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5번은 틀린 말. 마지막 9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유통관리에서 유통업체에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지식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 지식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활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동종업계의 다양한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 이건 맞죠? 동종업계 다양한 사례. 2번 지식을 획득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식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기업이 괜히 갖다가 지식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겠습니까? 기업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이죠. 3번 중요한 지식을 활용해서 기업 운영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2번과 3번은 같은 의미겠죠. 4번에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지식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돕는다. 자, 이거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EIS죠. 이걸 돕는 게 뭐가 있어요?
DSS죠. DSS.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알 것이에요. 이건 틀린 말이죠. 틀린 말.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2015년 5월 15일 날 있었던 유통관리사 2급 문제를 모두 해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음으로써 앞으로 8월 달에 있을 시험과 11월 달에 있을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항상 명품 유통관리사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